2020년 한 해 전 세계에 쌓인 빚만 281조 달러, 감도 안 오는 숫자 무려 32억이 넘는 돈이 빚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감 오시나요?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사 마시는 게 요즘 일상의 전부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이 안 오는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중 24조 달러 이경이 2020년 한 해 전 세계 정부, 회사, 개인들이 낸 빚이라네요. 미국 정부의 늘어난 국가부채에 옐런 의장이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는데, 빚내서 주식 투자했는데 물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개미 투자자들도 역시 빚잔치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1등 공신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양적 완화일 텐데, 양적 완화가 뭔지, 그동안의 양적 완화는 효과가 있었는지, 테이퍼링 후에는 어땠는지 등 지난 양적 완화를 완벽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자, 우선 양적 완화가 뭔지부터 보죠. 금리를 좀 내리는 건가? 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양적 완화가 뭔지 알기 위해 일단 2001년 일본으로 가보면 좋겠네요. 일본 경제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 바로 잃어버린 10년이죠. 1990년 이미 일본은 경제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보통 경제가 좀 힘든 상황이네 싶으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푼다고 하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보다는 그 돈으로 투자하고 소비도 하니까 이렇게 민간 부분의 통화량 자체를 확대하도록 돕는 정책이죠. 자, 문제는 이때 이미 일본의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게 안 되니 꺼내든 카드가 시장에 돈을 들고 가서 직접 돈을 쓰는 것이었죠.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는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5년간 이어집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때 일본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나중에 연준 의장이 된 버냉키였습니다. 일단 버냉키 소개부터 하고 가자면요, 이름만 들어도 넘사벽인 하버드 경제학과 나오셨고요. MIT에서 경제학 박사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대공황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신 분인데, 중앙은행이 생긴 이유 자체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위기 상황에서 배트맨처럼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죠. 자, 근데 대공황 때 연준이 너무 실망스럽게 대응을 했다고 보셨어요. 그때 연준이 통화량 확대도 소심하게 했고 최종 대부자 역할도 잘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위기가 악화됐고요. 실제로 1983년 논문에서 대공황이 금융중개기능 마비 때문에 생겼다라고 쓰셨을 정도입니다. 2001년 인터넷 버블이 꺼졌을 때도요, 미국에서 주식 폭락하고 난리였잖아요. 최악의 경우 중앙은행이 돈을 살포하면 된다면서 1976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헬리콥터 화폐 이야기 하지 않았냐.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처럼 화폐 공급을 늘리면 소비, 투자 늘어나서 경기 살릴 수 있다라고 직접 비유를 들었어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이미 이때 얻었던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버냉키는 일본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너무 소극적이야, 아직 고생 덜 해봤구만 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난 2017년에는 내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았다라고 일부 그 고충을 이해하기도 했지만요. 자, 모두가 다 기억하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냉키가 통화정책을 다루는 수장이었다는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베어 스턴스를 사라지게 하고 1조 달러 자산 굴리던 리만 브라더스까지 파산하게 만들었던 부실 모기지론발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기관들이 픽픽 쓰러지는 상황이 오자 연준이 1930년대와 다르게 행동했던 건 버냉키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자, 기억하시죠? 이때 전 세계 주가가 쫙 빠지면서 패닉이 왔었잖아요. 연준은 일단 투자은행들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섭니다. 이 돈이 2조 달러에 달했고요. 유럽 중앙은행 포함 14개 나라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해외까지 8,500달러 규모로 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금융위기 극복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 팔아버리면 채권 발행이 어려우니 달러 주고 미국 국채 사라는 거였죠. 이자율도 제로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어라? 일본처럼 금리를 내려도 시중에 돈이 안 도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버냉키는 팔을 걷어붙이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직접 매입하러 갑니다. 2008년 11월 25일 모기지 채권이랑 MBS를 무려 6천억 달러, 우리 돈 690조 규모로 사들인 게 1차 양적 완화의 시작이었고요. 2009년 3월까지 합해서 총 1조 6,500억 달러 매입, 2차 양적 완화 6천억 달러. 이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3년 이하 국채 매각해서 장기 국채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3차 때는 노동시장 여건 개선될 때까지 매달 400억 달러어치 MBS에 450억 달러어치 장기 국채 매입 등등 진짜 파격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위기 터지기 전에 연준 자산이 8,7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위기 직후 순식간에 2조 달러까지 늘어나죠. 2015년까지 4조 달러가 됐고요. 연준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풀 수 있는 이유는요,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죠. 연준은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걸 그냥 찍어내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부담도 없었고요.
금리를 낮춰줬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고 안 쓰니까 돈을 만들어내서 시장 가서 물건들을 쓸어 담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양적 완화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먼저 앞선 1번부터 보면요. 금융기관 파산은 급감했고 기업들이 대출하기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대출 확대를 통한 수요 진작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 민간에 대출하라고 했더니 금융기관들이 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출도 통화중개율도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었고요. 사실상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주면서 다시 정부는 이 돈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국가부채는 크게 늘고 재정정책은 방만해졌다 이런 부작용도 나타났어요. 중앙은행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오히려 일본 경제를 조금이나마 끌어올린 건 수출이 늘어나면서부터였다라는 건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은 나왔어요. 3차에 걸친 양적 완화의 결과 주식시장 급등,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 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의도한 효과가 나왔죠. 문제는 2차와 3차까지 이어진 양적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까 전에 연준 자산은 4조 달러 가까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 GDP는 2조 달러 정도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정부 부채는 이 기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 기간 동안 상위 10%의 자산은 늘었는데 하위 90%의 자산은 줄었어요. 양극화 현상도 나타난 거죠. 결국 금융 부문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부동산, 주식시장의 과열 문제, 유가나 곡물 같은 상품시장 불안정 문제, 또 새로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쓸 수단이 없다는 거, 그래서 경기 변동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들도 있다는 점을 지난 2차례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 팬데믹에 막대한 양의 돈을 푼 것은 사실 양적 완화 말고는 딱히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 크죠.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는 테이퍼링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필연적이고요. 경제 성장률은 미미한데 자산 가격이 워낙 저세상으로 가 있는 지금 자산 시장에서의 테이퍼링 발작, 테이퍼 텐트럼을 고려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앞선 테이퍼링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어느 정도의 자산 하락은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13년 버냉키가요.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것만으로도 전 세계 증시가 하락으로 반응을 했었죠. 한국은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지만 다시 2000포인트를 넘는데 3년이 걸렸거든요.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자산 가격을 올려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연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됐다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비유해보면 건강해지려면 덜 먹고 운동하는 방식으로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 빨리 늘리려고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 맞는 거나 마찬가지죠. 양적 완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산 가격을 올려놓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연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됐다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부채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연준의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발생한 팬데믹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앙은행보다는 정부가 직접 GDP의 25%까지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했는데 이미 빚을 질대로 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 너무 많죠. 금리가 오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 때문에 재정 상태는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2011년 8월 기준 미국 국가부채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이후 처음으로 명목 GDP 규모를 넘어섰다는 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어요. 이게 2011년 8월 5일 국가별 신용등급이 발표되기 시작한 1941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 한국은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얼마든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와 큰일 났다. 주식에서 돈 빼야겠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2013년과는 달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때보다 아시아 증시의 펀더멘털이 탄탄해졌기 때문이죠.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외형 보유고도 충분하고요. 자, 두 번째는 테이퍼링의 시장이 생각보다 세게 반응한다는 걸 이미 배운 연준이요. 정말 너무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는 분석에 이러다 테이퍼링 나오겠네 불안해하는 시장을 진정시키면서 테이퍼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나서서 잠재우고 있고 파월 의장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고 테이퍼링을 하겠지만 당장은 안 할 거야 라면서 계속 단어는 꺼내면서 섣불리 나서진 않아요. 자, 어느 정도 시장에 천천히 스며들듯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의도겠죠. 자, 이렇게 양적 완화의 역사, 결과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양적 완화 축소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테이퍼링이 나오면 당장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부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뻔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채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위기 때마다 올랐던 게 금이라는 거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주식에서 아예 발을 뺄 수 없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무형자산의 가치를 매겨주는 이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ICT, 바이오 같은 우수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장기 상승 여력이 높다는 분석도 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기에 발맞춰 투자의 지형이 바뀐 것도 사실이니까요. 버핏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현금 많은 회사도 괜찮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테이퍼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살아났다는 힌트라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한데 이런 욜로주들이 코로나 시대에 더 올랐다는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영원한 양적 완화도 영원한 테이퍼링도 없습니다. 요즘은 역사가 반복된다기에는 뭔가 자꾸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완벽하게 과거가 재현될 거라고 보긴 힘들지만요. 시기별로 자산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는 거 투자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좋은 과외 선생님이죠. 자, 아직 테이퍼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 뭐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요. 테이퍼링에 대응할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신지은의 경제백과 오늘은 양적 완화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